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신윤주입니다. 20세기의 작곡가로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을 음악과 함께 살았던 올리비에 메시앙.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작곡을 할 때는 걸작을 쓴다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물론 일단 완성되고 나면 걸작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실망감을 느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작품 1번을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는 스스로 음악가의 길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의 작품 1번을 21세기 피아니스트들이 다시 발견하고 조명하는 피아노 오디세이,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살롱드 피아노입니다. 여전히 목마른 클래식의 세계, 이분과 함께라면 감동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피아니스트 최희연과 함께하는 6월에 보이는 살롱드 피아노 네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클래식 좀 듣는다는 분들에게는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 최희연의 영감 시리즈 아직 못 들어보셨다고요? 그럼 오늘 놓치시면 아쉬우실걸요. 1999년부터 21년 동안 서울대에서 피아노 인재들을 양성하고 계신 지성이자 석학. 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느끼는 일상의 영감을 청취자들과 심도 있게 또 밀도 있게 나누는 아주 특별한 렉처 콘서트입니다. 6월의 피아니스트 최희연과 함께하는 국내 유일의 생방송 라디오 렉처 콘서트 보이는 살롱드 피아노. 먼저 오늘은 몰래 온 손님, 지인 찬스, 위대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라이브 연주부터 듣고 본격적인 렉처 콘서트 이어가겠습니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13번째 곡이죠. 백조, 첼리스트 심준호, 피아니스트 최희연의 라이브 연주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까미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백조였습니다. 다른 백조도 아니고 첼리스트 심준호와 피아니스트 최희연의 백조라니 너무나 가슴이 쿵쾅쿵쾅 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향의 믿음직한 첼로 수석, 또 칼라치 콰르텟과 클럽 M의 핵심 멤버이신 심준호 씨가 오늘의 몰래 온 손님. 네, 최희연 선생님의 지인 찬스로 저희가 네. 만나 뵙게 됐습니다. 심준호 씨의 프로필은 자막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보이는 살롱드 피아노거든요. 아직도 저희 KBS 음악실 케음 살롱에 입장 전이시라면 콩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 화면 우측 상단에 카메라 아이콘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혹은 살롱드 피아노 검색하시면 저희 스튜디오를 직접 눈으로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피아니스트 최희연 선생님, 또 첼리스트 심준호, 지난주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씨에 이어서 또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조합입니다. 어떤 인연으로 두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걸까요? 네. 제가 이렇게 직접 소개받기는 제가 정말 럭키하게 몇몇 함께 연주했던 훌륭한 챔버 파트너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이 트롤스 무얼크라는 첼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름만으로도 지금 후덜덜 그렇죠. 후덜덜. 네, 네. 정말 대단한 거인 같은 첼리스트인데, 네. 네, 그분하고 이제 연주하고 나서 내가 제일 아끼는 제자라고 심준호 씨를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어요. 한국 연주자 가운데가 아니고 그냥 네. 전 세계에서 내가 제일 아끼는 제자 심준호. 네. 좀 대단하네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전에 아마 귀국 막 핫한 직후였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크레인 심포니하고 슈만 첼로 콘체르토 협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네. 보고서는 주목하고 제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었던 첼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주셨을 때 제가 굉장히 반가웠죠. 보는 눈이 두 분이 같으셨네요. 트루스 메르크 선생님과 최희연 선생님 정말 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계신 심준호 씨인데요. 뭐 독주면 독주, 실내악이면 실내악, 또 오케스트라를 오가면서 독보적인 전방위 플레이어 를 펼치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또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에서도 클럽 M에서도 서울시향의 첼로 수석으로도 정말 가장 핫한 첼리스트가 또 최희연 선생님 덕에 이렇게 오셨네요. 이 더위에. 네, 정말 굉장히 바빠요. 아마 네. 제일 바쁜 첼리스트 같고요. 예. 네, 작년부터 서울대주 출강을 하시기 시작했고, 그러니까요. 네, 제가 서울대에서 하고 있는 현대음악 프로그램에 앙상블 강사로 또 연주자로 몇 년 전부터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또 현대음악을 만나볼 텐데 심준호 씨가 오신 이유가 다 있고 계획이 있으셨군요. 자, 최희연의 6월 살롱드 피아노는 저희가 살롱드 피아노를 이제 게시하고 나서 최희연 선생님과 이번이 세 번째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3는 일상의 영감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의 주제, 오늘의 부제라고 할까요? 예, 뭐로 잡으셨습니까? 좀 어려운 단어인데. 뭐 어려우시죠? 언제나 선생님은. 뭐 쉬울 데가 없어요. 예. 시간이라고 이름을 해봤어요. 시간. 심오하죠. 어렵다기보다. 예. 네. 그 시간은 시계는 저렇게 똑딱똑딱 변함없이 일정하게 가는데 무섭죠, 진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상대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흐르는 듯 멈춰 있는 듯 개인차도 많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제가 꽈란틴을 이번에 하는 동안에 또 사뭇 격리. 이전과 다른 시간을 느꼈는데 처음에는 제가 시간 단위로 이렇게 시간을 세다가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루 단위로 세다가 그렇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갑자기 이게 빨리 지나가다가 계절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막 뭉텅. 예. 마지막이 되니까 또 다시 시간 단위로 세는
아마 오늘 저희가 이제 메시앙의 작품에서 그런 것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작품을 하나하나 만나 보시면 왜 오늘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가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모든 그 음악회 일정들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때도 많은 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취소되는 건 저도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또 심지어는 괜찮다고 우리 타운은 청정 지역이니까 와도 된다고 하는데도 저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어떡하나 그쵸. 그런 생각에서 그래도 가겠다는 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재선에서 거절한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술 활동은 사치라는 생각도 스스로 들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이고 그쵸. 기본 식량이고 그쵸. 마트에 가면 화장지가 제일 먼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많은 뮤지션들처럼 공연이 우리 삶에 얼만큼 필요한 것일까? 예술은, 음악은 그 가치는 무엇인가? 많은 의문과 생각을 서로 스스로 주고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올해가 우리나라의 일제해방 75주년, 독일에서는 아우슈비츠 해방 75주년 해서 행사들이 있으면서 저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다가 네.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많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 그곳에서 계속해서 작곡, 연주, 교육 활동을 하다가 생을 마감한 그 분 중에 한 명, 네. 그분이 남긴 어떤 증언을 읽게 됐습니다. 빅토르 울만인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으면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 강가에서 울었을 때 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네, 예. 패러디해서 이분이 우리는 그저 울고 앉아있지 않았다. 우리의 예술을 향한 열정은 우리가 살고 싶은 의지에 비례했다. 이분의 증언에서 어떤 대답의 토대를 저는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음악가인가요? 이 빅토르. 생존한 줄 아는데 네. 거기서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렇네요. 1898년에 나셔서 4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증언이 남은 거예요. 그 증언이 그곳에서 남았어요. 20개의 곡을 작곡을 하셨고. 우리는 그저 울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뭐라고요? 그 살고 싶은 만큼 곡을 썼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심준호 씨와 함께 이제 아주 의미 있는 실내악 두 곡을 준비하셨는데 첫 번째 곡이 드뷔시의 첼로 소나타고 메시앙의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 이 두 곡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굉장히 중요한 첼로 레파토리이기도 하고요. 드뷔시 첼로 소나타가 그 곡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작곡을 되었고 예. 시간의 종말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 중에 두 곡 다 지어졌어요.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마치 시간은 너무나 상대적이어서 멈추어 있는 것 같은,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그 종말과 또 같은 암흑의 시간을 버티면서 정말 음악과 일상을 멈추지 않았던 그런 분들의 음악을, 그런 시간들을 음악으로 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먼저 그러면 1915년에 작곡됐습니다. 1차 대전 중인데요. 드뷔시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이 곡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드뷔시 말기의 후기의 작품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 발발해서 학살의 뉴스가 이어지고 미래가 불투명했던 시기고 그렇죠. 드뷔시 개인적으로서는 이제 암투병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그 육체의 유한성, 한계를 느끼면서 그것을 수용하면서 생애 마지막 프로젝트로 사실은 6개의 기악 소나타를 쓰려고 했는데 3개의 작품만 쓰고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3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드뷔시 하면은 워낙에 저희가 이제 악동 으로 생각했었는데 전통 거부. 완전 학교에서도 맨날
이상한 네. 실험적인 작품 쓰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네, 네, 그러던 네. 학생으로 기억했는데 이 만년의 드뷔시는 상당히 좀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네. 예. 그 이 사람의 혁신은 좀 특이한 것이 이렇게 진보 실험을 하면서도 항상 그 눈이 바로크에 꽂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전통을 너무 독일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 좀 골통 프렌치세요. 그래서 프렌치 바로크 작곡가의 이제 대가 중에 한 분이 필립 라모인데 라모. 그 사람 작품 발굴해서 편집 작업을 전곡 편집하는데 이분이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드뷔시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프렌치 전통의 부활을 꾀했죠. 그러니까 그가 한 진보 혁신은 어떻게 보면은 프렌치 전통의 부활을 꾀한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같은 활동을 했네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인상주의라던가 그런 게 아니고 바로크, 프렌치 바로크의 부활. 그러니까 네. 시점이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1차 세계대전 중에 뭐 독일 음악 이런 거 말고 나는 우리 정통 프렌치로 갈 거야. 뭐 이런 움직임? 그렇죠. 아, 네. 그래요. 그러면은 몇몇 첼리스트도 이렇게 경험을 하셨을 텐데. 네, 이거는 예. 첼리스트한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레퍼토리죠. 네. 어때요, 심준호 씨? 예. 워낙에 좀 짧고요, 곡 자체가.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색채를 만들어야 되는 곡이라 사실 첼리스트로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곡이에요. 그리고 스탠다드 레퍼토어 가장 중요한 레퍼토어 중에 하나예요. 왜 네. 그렇게 중요한 레퍼토리일까요? 드뷔시는 이제 약간 독일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이제 프랑스의 베토벤이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써놨어요, 악보에. 근데 그거를 다 해내기가 사실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악보에 네. 글로 써놨어요? 네, 뭐 이렇게 하라고 네, 저렇게 뭐 하라고. 이렇게 네. 여기 빨라져야 악보 보면 되는 아주 거. 복잡해요. 막 글씨가 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거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다 있거든요, 거의. 네. 그 찾아가는 이제 과정이 굉장히 힘든 그런 곡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네. 이거를 그래서 많은 첼리스트 몇몇 첼리스트랑 하고 프렌치 첼리스트하고도 연주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한번 우리 해볼까 그러기를 튕겨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완전 최고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들고 왔어요. 아니 사실 저희가 많은 이제 연주자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지만 제가 참 최희연 선생님이 어렵거든요. 워낙 안목이 대단하셔서 예 저희 스튜디오 사정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근데 이 높은 안목의 최희연 씨가 엄지척했을 정도면 어떤 또 연주를 오늘 들을 수 있을까? 제가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지만 좀 기대가 됩니다. 드뷔시 첼로 소나타 뭐 연주 먼저 들을까요? 아니면 연주 듣기 전에 연주 듣기 전에 몇 몇 가지는 좀 네. 보여드리고 보여주시겠어요? 할까요? 네. 여기 좀 이렇게 그렇죠. 이 사람은 굉장히 진보적이어서 그동 안의 음악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한 클래식 로man틱에서 듣지 못했던 좀 표현들이 있는데요. 네. 프랑스 사람들이 좀 풍자적입니다. 음. 아주 잘 비꼬고 비평을 많이 하는데 우리 그 풍자적인 표현을 하는 곳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네. 꼭 클라운 같죠? 광대 같죠? 광대. 네. 네. 이게 워낙에 달에 올린 피에로라는 제목을 가질 뻔했었어요. 이 곡이. 예, 근데 그거보다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쇤베르크가 달에 올린 피에로라는 큰 작품을 이미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제목을 못 붙이고 아예 그냥 프렌치 전통의 클래식하게 쓰자. 그런 작정으로 이걸 소나타로 명명을 하고 네. 예, 이제 이렇게 프렌치 바로크, 투명한 음색, 그리고 감정도 굉장히 조절이 된 이렇게 풀어놓지 않는 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이런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세레나데가요. 네. 춤이 이렇게 가다가 섰다가
섰다가 가다가 섰다가 이런 게 이제 이 예악장에 상당히 많아요. 네. 그 중에 일부 조금만 요 제일 앞에 해볼까요? 네. 네. 기타 소리도 나고. 이게 음악 같지 않고 프랑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옆에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판토미메 같은. 아,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드뷔시 첼로 소나타 D단조 가운데 오늘 2악장과 3악장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2악장 세레나데 적당히 활기차게, 3악장 피날레 활기차게 가볍게 힘차게입니다. 첼리스트 심준호, 피아니스트 최희연의 라이브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아, 이렇게 끝나요? 아, 저는 좀 한참 더 하실 줄 알았는데. 아, 그렇군요. 드뷔시의 첼로 소나타 D단조 중에서 2악장과 3악장을 이어서 연주하신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2악장 세레나데, 3악장 피날레였습니다. 첼리스트 심준호, 피아니스트 최희연의 라이브 연주였는데요. 아, 어렵네요. 사실 그렇죠. 어려워요. 막 와 좋다, 너무 좋아, 막 이런 제가 예 네. 그런 마이크 좀 심준호 씨 가까이 해주세요. 그런 느낌보다 아 계속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드뷔시가 이 곡을 1차 세계대전 중에 1915년에 지었다고 했나요? 네. 그러니까는 프랑스의 어떻게 보면 고전, 라모 그 시대, 바로크 시대 전통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 부활을 꿈꾸는 그 드뷔시의 어떤 혁신적인 작품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바로크가 잘 안 보이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현대음악에 대한 그 미라는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자, 아름다움이 뭡니까? 아름다움, 좋은 거, 눈에 보기 좋고, 네, 보기 마음이 좋고. 설레고, 예, 네. 예,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현대 와서는요. 예,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생각을 막 한 거예요. 이 세계 대전도 거기에 분명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보던 것에서 그런 극한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이 사고를 더 하게 되고 그렇죠. 하지 않던 생각을 하죠. 그렇죠.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갑자기 화장지가 되는 것처럼 기준이 이렇게 한 번씩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 와서는 verweigerte Gewohnheit 라는 말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독일어 시작하시면 그게 뭐냐면 그 Gewohnheit,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네. 그것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아, 익숙한 것들을 거부한다. 예. 거부하는 익숙함,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거부하는 것을 네. 아름다움의 정의로 그렇게 정의를 짓는 그런 사고들이 생겨났습니다. 아, 예전에는 결코 아름답다고 여기지 못했던 것들이 고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 에센스는 저는 뭐로 보냐면 예. 새로운 것. 새로운 아름다움이 새로운 것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옥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 한옥의 뷰에서 봤을 때 바우하우스의 건물 같은 거 어떻게 보일까요? 약간 좀 너무 삭막하고. 그렇죠? 예, 시멘트 덩어리 같고. 네. 예, 그렇죠. 근데 요즘에 우리가 그런 식의 건물 봤을 때 아름답다고 느끼잖아요. 멋지죠. 모던하고. 그렇죠. 예. 그 모던의 미라는 게 이제 그렇게 바뀌어요. 자, 그래서 드뷔시가 프렌치 바로크를 이제 가져왔어요. 연구했어요. 그걸 그대로 갖다 놨으면 이 사람이 혁신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요소를 가져와서 gewohnt,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그것을 거부하는 움직임. 예. 그것이 어떤 미학의 관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현대. 좀 어렵긴 어려워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예술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편하자고 하는 게 예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번 그 세계 대전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사실 우리가 기존에 쭉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 그냥 일상적인 것들이 마구 흔들리는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시적절한 어떤 주제와 음악을 저희가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점점 더 이 시간에 대해서 오늘 살롱드 피아노 일상의 영감, 소주제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 음악 끝난 줄도 모르고 좀 낯설어가지고. 네, 바로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정지된 시간에 쓰여진 작품이죠. 메스양의 시간의 종말이라는 아주 고난도의 실내악인데 살롱드 피아노에서 제가 이 곡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메시양이 이제 또 특별한 상황에 있을 때 지은 곡이라고 들었는데 직접 소개해 주시죠, 선생님. 네, 이게 편성이 참 특이합니다. 피아노 주연은 피아노, 바이올린첼로, 피아노 퀸트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바이올린,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 좀 특이한 편성이죠. 예. 네. 근데 이렇게 된 게 이게 메시앙 선생님이 이제 2차 대전 발발하자마자 포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제 메시앙이 작곡가라는 것을 알고 경비원이 몰래 연필, 종이 이런 거를 밀수를 해다 드렸어요. 아, 독일 경비병이. 네. 그래서 이제 곡을 쓰게 됐는데 그때 수용소에 연주가 가능한 사람이 클라리네티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 그리고 메시앙 피아니스트. 그래서 이 편성의 곡이 나온 거예요. 그냥 우리 가능한 연주자는 다 모여야지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 편성으로 곡이 나왔고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우리 시간 얘기했잖아요. 네. 이분이 그때 수용소에서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정말 그 유한성을 느낀 거군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전쟁이 끝난 걸 알지만 그때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시간이 끝날지, 언제 나갈지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없다. 그럴 때 그 성경 구절에 그 얘기가 있어요. 시간이 없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이분이 되게 캐톨릭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곡을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연주도 수용소 안에서 함께 된 거겠죠? 연주도 그 막사 안에서 청중이 그러니까 수용소 포로 400명. 네, 400명 정도. 네. 그런데 메시앙이 이제 증언해 놓은 기록이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듣는 청중을 내가 또 만날 수 있을까? 음악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공간이고 언제 그 종말과 같은 시간이 끝날지도 모르는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들려오는 음악을 어떻게 들었을까 상상도 못하게 됩니다. 이제 참전했다가 전쟁 포로,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쟁 포로가 된 메스양인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음악적으로 좀 특이한 구성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경 요한계시록의 영감을 받아서 지었는데 전곡이 8곡이에요. 예. 저는 전곡 8곡을 연주하지 못했고요. 여기 첼리스트 심준호는 이걸 몇 번을 연주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 8곡이 구성되어 있는지 심준호 선생님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부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20개의 시선에서도 사실 메시앙 그 부제에 따라서 그 알고 듣는 거랑 모르고 듣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거는 예수님의 영원성에 대한 찬미. 5번째고. 네, 5번째고요. 이걸 똑같이 이게 찬송인데 8번째에 또 한 번 나와요. 바이올린과 피아노 편성으로. 그래서 이것도 사실 8악장인 이유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8번째 악장에서는 더 모여서 이제 정말 승천 그런 개념으로 썼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 보면은
종말이니까 막 furious, 막 분노. 예.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거 성경 좀 잠깐 구절 읽어볼까요? 네, 뭐 봐도 작품의 될까요? 이해를 위해서 예. 이거는 뭐 종교를 떠나서 예. 제가 이거 이제 읽어볼게요. 내가 또 강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구름으로 옷 입었고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태양과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딛고 섰는데 내가 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그의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영원히 사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되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라. 그러다가 7번째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날 7번째 그의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완성되리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8개가 쭉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계시록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판타지 같기도 하고 묘사가 네. 또 그것에 대한 해석도 참 수수께끼와 같아서 네.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 중에 하나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절박한 상황에서 가톨릭 신자였던 메시 양이 큰 영감을 받고 이걸 음악으로 표현해냈을 때 또 네. 어떤 울림을 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의 종말이라는 작품을 유럽에서 몇 번 연주해 보셨다고 네. 이제 들었는데요. 심준호 선생님께 연주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시간의 종말을 이게 너무 강하니까요. 임팩트가. 그렇죠. 너무 무서운 작품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연습도 솔직히 뭐 음은 읽어가겠는데 무슨 곡인지를 잘 몰랐어요. 네. 그러고 나서 첫 리허설이 끝나고 이제 하는데 이거는 뭔가 정말 초월한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예. 정말 뭔가 넘어서 버린 그 뭐 여러 가지 뭐 작곡 기법, 메시 양의 작곡 기법 이런 거를 분석하고 그런 시도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작품이 가지는 의미나 주제 앞에서는 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지 않을까. 네. 사실 그 표현 자체가 시간의 종말이라는 게 이제 끝인가? 이제 뭐 아무것도 이 뒤에는 없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계시록이라는 책도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음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모두 8개의 곡으로 구성된 시간의 종말을 위한 4중주. 워낙에 악기 편성이 좀 특이하잖아요. 사실 뭐 피아노 트리오 3개에다가 클라리넷이 끼어든 그런 편성인데 이게 곡마다 악기 편성이 좀 다르다면서요. 네. 예. 곡마다 좀 다르죠. 네. 특히 오늘 5번째로 연주해 주실 이 예수의 영원성의 찬미는 첼로와 피아노로 구성된 곡을 두 분의 연주로 듣고 또 설명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11분에 해당한. 근데 연주하기 전에 이 네. 뼈대를 조금 보여드리고 할까요? 좀 보여주세요. 예. 이제 이게 굉장히 이건 너무 저희가 어려운 게 느리게 작게 쳐야 하는 게 저희들 너무 챌린징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이렇게 뷰를 갖기가 힘든데 잘 보면은 이 뼈대는 이것이 이 곡의 뼈대입니다. 이거는 예 낯설긴 하지만 또 그렇게 아까 드뷔시처럼 낯설지는 않죠. 교회에서 듣는 오르간, 콰이어 같이 이것을 뼈대로 이제 갈 거예요. 사실 이
이 언어는 메시아의 거의 모든 곡에 이런 그 화성적 세체감이 거의 공통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뼈대를 저희가 딱 붙잡고 이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양,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 중에서 5번째 곡입니다. 예수의 영원성의 찬미, 심준호, 최희연의 라이브 연주로 함께 하시죠.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올리비에 메시 양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 중에서 5번째 곡 예수의 영원성의 찬미였습니다. 첼리스트 심준호, 피아니스트 최희연의 라이브 연주였는데요. 제시카님께서 준호님의 느린 보잉과 희연쌤의 깊은 화성의 어우러짐이 정말 감동이네요 하셨고, 윤양규님 눈 감고 들으시면 2배 효과일 거예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서 잠자고 있던 어떤 기도가 심준호 씨의 그 가느다란 피아니시모 사운드로 하나하나 실처럼 풀려 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시간의 종말, 이게 이제 그 프랑스어로 르팽드 떵이더라고요. 뒷덩이였나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아픔의 시간, 어떤 우리의 이런 암흑의 시간, 이런 것들의 종말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기도가 아닐까, 메시 양이 음악으로 쓴 기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일상의 영감 중에 시간이잖아요. 근데 일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 현재성을 의미하는, 현재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잖아요. 근데 왜 현대음악을 하신다고 그럴까? 저는 궁금했었는데, 사실 인생에 2회차가 없잖아요. 우린 참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지만 참 고마운 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습할 수 있죠. 되풀이되는 역사를 통해서 예습할 수 있어서 이렇게 2회차처럼 조금 선배들보다, 인생의 선배들보다, 역사의 선배들보다 조금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뭐랄까 큰 복이 있는데, 음악의 선배들이 메시 양이라던가 아니면 드뷔시라던가 이런 음악의 선배들이 고통 속에서 몸부리치듯 쓴 음악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이런 고통도 끝이 있을 거야, 뭐 이런 희망을 좀 갖게 되는 시간이네요. 선생님 오늘 연주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이게 이 살롱드 피아노가 렉처, 리사이트? 네. 그래서 렉처라는 단어가 붙기는 했지만요. 제가 시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 때는 제가 시간이라는 것으로 무슨 렉처, 무엇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거나 정보를 드리거나 그러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시간이라는 거, 이 음악과 함께 생각해보자. 뒤틀어진 시간, 흐르는 시간, 네. 영혼을 향해 가는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는 의미로 시간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네. 특히 오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익숙한 것에 대한 거부. 너무 우리는 익숙한 것들만 찾으면서 살았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우리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재앙 속에서 좀 깨어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데, 특히 음악이 여기에 더 가속도를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음 주는 제가 들어보니까 멈춰버린 시간 이후 꿈꿔야 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예, 살짝 좀 다음 주 예고 부탁드린다면요, 선생님. 다음 주는 어린이들에게, 아가들에게 헌정하려고 합니다. 아가들에게, 우리의 미래들에게. 네, 그러면은 또 지인 음악가가 동행하시나요? 비밀. 동행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심준호 씨 오늘 또 오랜만에 네. 음악실 이렇게 또 살롱 피아노로 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랜만에 뵈서 너무 좋았고요. 네. 오늘 곡이 참 힘들었네요. 목이 잠겨버렸어 지금. 네, 근데 정말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시자 또 교수님이신 선생님이랑 이렇게 이런 대곡을 또 호흡 맞춰봐서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네. 그 이화선님께서 최영 교수님의 설명 정말 집중해서 들으니까 이해가 쏙쏙 된다고 제자분들 참 행운아들인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김상민 님도 S대 강의실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잘 이해를 하는 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 이렇게 귀한 수업 청강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터성 님께서 나는 몰래 온 손님이 참 좋다. 심준호 씨에 대해서 상당히 반가워하시는 팬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두 분 저희 스튜디오를 채워주셔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음악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맛있는 점심 드시고 멋진 오후 열어가세요. 내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신윤주였습니다.